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당위원장 신현자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 불금인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금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진보 정치의 미래, 그리고 우리들 모두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정말 황금보다 더 불타오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함께 토론하고 그런 자리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남태령이죠. 다들 그날 남태령의 정말 너무너무 추웠던 그 현장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온라인에서 계속 그 투쟁 상황 지켜보시면서 가슴 졸이면서 함께했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날의 이제 남태령을 한번 떠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은 늘 그랬듯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싸우다가 잡혀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몇몇은 잡혀가고 몇몇은 다치고 그러다가 해산을 당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긴 거죠. 트위터에서, SNS에서 농민들이 남태령에서 고립돼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에 광장을 함께 지켰던 응원봉들이, 연대 시민들이, 그리고 노동자들이 막 달려갔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장을 열었던 그 수많은 응원봉과 피세스 응원봉들이, 연대 시민들이 함께 손잡고, 농민과 손잡고 그 진짜 추웠던 밤을 함께 싸웠던 것이고, 그렇게 싸우면서 드디어 우리는 남태령 고개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남태령 고개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기적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던 거예요. 그 고개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자, 농민, 응원봉, 연대 시민들이 함께 손잡고 그렇게 싸워서 넘어갔던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광장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현실은 어떻게 됐죠? 분명히 광장을 연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이었는데, 조기 대선이 열리자마자 대선 후보 이재명은 친기업 행보로 바로 나섰고요. 또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노동자들이 죽어갔어요. 농민들은 어땠습니까? 남태령을 넘어 광장으로 진격했고 그 힘으로 정권을 교체시켰지만, 내란 공범 송미령 유임 철회를 외치면서 용산에서 농성을 해야 했어요. 송미령이 누구죠? 남태령에서 농민들이 요구했던 농업 사법을 농망법이라고 매도했던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자가 송미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본의 논리, 지배의 논리가 지금도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남태령 고개는 넘었지만 넘어야 할 더 큰 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본주의를 넘어갈 수 있겠는가? 자본주의를 넘어서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겨레 20일 기사예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13억 후원금이 날아들고 꼴찌 권영국에 언론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진보 정치의 필요성을 설득했던 대선이었고, 당은 생존의 벼랑 끝에서 기사 회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데, 진보는 우리 사회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너무나 많은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이 모든 것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진보정당은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진보정당은 자본주의 극복을 본성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극복이 진보정당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본주의 극복이 진보정당의 본성이 되었는지, 왜 정체성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진보정당은 자본주의 극복을 위해서 과거부터 무엇을 했으며 또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얘기는요,
진보정당의 탄생을 시작으로 해서 막스 플랜과 진보정당이 세상을 바꿔갔던 역사를 살펴보고 자본의 반격인 신자유주의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위해서 이 자본주의를 새로이 분석하고 분석에 기초한 전략 그리고 전략에 기초한 자본주의 극복 플랜 그리고 플랜의 전면화와 당혁신 우리의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자본주의 극복이 진보정당의 본성적 문제가 되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의 탄생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진보정당은 자본주의에서 태어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자본주의 운동으로 태동하게 됐습니다.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진보정당은 자본주의 체제 극복을 위해 선택된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보정당이 탄생되었고 왜 자본주의 극복을 본성으로 하게 되었는지 그 탄생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자본주의 체제는 체제 성립 초부터 반자본주의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랬느냐? 자본주의 탄생 초기부터 너무나 파괴적이고 비인간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초기 자본주의 탄생이 과연 어땠는가?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가? 자, 자본의 탄생 첫 번째 금은의 유입입니다. 자본의 형성은 알뜰하게 모아서 형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럽 봉건제는 알뜰하게 모을 수 있는 사회적 생산력도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봉건제적 생산은 어떻죠? 1년 단위잖아요. 순환이. 예. 자본주의는 어때요? 팽팽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만큼의 생산력이 안 되는 거예요. 생산력 자체가 되게 낮은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나마 농사 지어서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아시아에 가서 차량 향료 사가지고 와서 이익 남겨먹는 정도였어요. 그런 유럽 봉건제 토대에서 자본주의가 태동한 건데 그 봉건제 토대에서 자본주의라는 엄청난 생산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바로 막대한 양의 금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아메리카요? 예,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데서 금과 은을 엄청나게 약탈을 해오고 이게 자본주의 발전에 엄청난 땔감으로 땔감을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의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토대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구조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게 바로 실업자군이에요. 당시에도 노동자들이 있긴 있었어요. 중세 말에 여러분들 길드 아시죠? 예. 그 이제 길드라고 전문 기술직 노동자들이 높은 공임을 받으면서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을 시키기도 힘들었어요. 자기 노동력에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데 이런 구조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을 한다? 어려웠겠죠. 예.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저임금으로 사람 많이 써서 많이 생산해서 팔아먹어야지 돈이 되는 거잖아요. 예. 얼마든지 싸게 사람들을 부려먹을 수 있는 널린 게 노동력인 세상을 만들어야지 자본주의적인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어. 왜?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짓거든요. 다 농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근로자 운동이요? 예, 농민들을 땅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종액운동,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죠. 예, 그동안 이제 농사 지었던 땅에 울타리를 치고 농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양을 키워서 양모 사업을 하는 것이죠. 부자들이. 예. 그럼 그 쫓겨난 농민들은 거지가 되거나 결국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에 프랑스 파리의 인구의 4분의 1이 거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실업자가 많아진 거예요. 자, 이제 자본주의 토대 구조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가 성립하고 굴러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는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것 자체가 돈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구조적으로 이윤이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착취를 합니다. 매일 하루 16시간, 18시간 일하고 죽지 않을 만큼 월급 주고 그렇게 해서 이윤을 확보를 해서 자본을 계속 축적을 해 나가요.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적 재생산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걸 본 지식인들이
이 체제를 비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중에 유명한 게 유토피아. 16세기 토머스 모어는 책에서 이 사람 잡아먹는 체제를 비판을 한 것이죠.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는 초기부터 사람을 갈아 넣으면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반자본주의 운동은 이렇게 싹이 텄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반자본주의 운동이라고 했죠. 그 첫 번째는 기계 파괴 운동입니다. 저 기계가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갔으니 기계를 때려부시자. 이 운동의 본질은 옛날이 좋았어,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기계가 없을 때는 내가 기술자라서 대우 잘 받았는데 저놈의 기계 때문에 내 임금 깎이고, 그러니까 기계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투쟁이었던 것이죠. 근데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투쟁이 대안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절박해서 싸우긴 싸웠으나 무엇과 싸워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싸워야 될지는 몰랐던 투쟁이었고, 그래서 이 운동은 반자본주의 운동의 대안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휴머니스트들이었습니다. 바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자본주의를 비판을 하면서 현실에서 이상을 만들고자 했어요. 협동조합을 만들자, 함께 운영하는 공장을 만들자, 그러면 땅을 사야 되겠다, 돈을 모으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새로운 세상이 한두 사람의 착한 마음으로 가능하지도 않았고, 또 자본주의 경쟁 구조에서 선의의 협동조합이 살아남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결론적으로 각 개인이 마음을 착하게 고쳐먹자는 얘기인데, 이게 대안이 될 수도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전면적인 반자본주의 운동으로는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다음은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부를 잘 키우자, 배분을 잘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분배의 장치는 시장이다. 인간의 이기심이 경제를 돌게 한다. 여기까지만 우리는 배웠는데, 애덤 스미스는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서의 경쟁은 인간의 도덕적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는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 경쟁이 인간의 도덕적 범위 내에서만 경쟁을 하게 됩니까? 네, 아니죠. 자본주의는 정말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네, 경쟁에서 경쟁자를 짓밟아야 내가 사는, 그게 자본주의. 그래서 결국 애덤 스미스의 대안도 자본주의 불평등의 해법이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과거로 돌아가자, 착하게 살자, 분배 잘하자, 이렇게 반자본주의 운동을 살펴봤는데 이들 셋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이 체제 안에서에 대한 모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본주의 안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 저 체제 자체를 바꿔야 돼. 막스입니다. 막스는 위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 체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조적으로 자본주의는 착취를 향한 굴러가는 체제라는 것을 밝혀요. 그래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자본가가 착하면 돼,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도 마찬가지예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분배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공학론을 펼치면서 여기에 노동자들의 저항이 결합이 되면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론적으로 밝힙니다. 그래서 막스는 체제 전환의 논거를 제시를 하고 자본주의 극복과 반자본주의 운동의 승리의 근거를 밝힌 것이죠. 그래서 막스의 이 자본주의 극복 플랜이 반자본주의 운동의 주류가 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스의 플랜에 따라서 반자본주의 운동이 펼쳐지게 됐던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막스의 자본주의 극복 플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스는 이제 그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산에서의 구조적 착취에 대한 이제 구조적인 이런 것을 밝히는데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자본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가 모든 가치를 차지하는 체제. 자본이라고 하는 생산수단을 차지한 체제가 모든 것을 싹쓸이하는 체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건제 아시죠? 봉건제는 어때요? 지주가 싹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하고 소장인한테 얼마 주죠? 쬐끔 주잖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자본을 가진 자본가가 다 차지하고 노동자들한테는 얘만큼 준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자, 표를 볼게요. 월급 노동자가 하루 8시간 고용이 됐다 쳐요. 막스는 애덤 스미스의 노동가치서를 계승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는 오직 노동자가 노동할 때만 생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가치가 생산이 되는데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일한 만큼 받는 게 아니죠. 일한 만큼 받으면 이거 다 받아야 되잖아요. 예. 재료값, 목값, 자본가도 그래도 월급 줘야 되니까 그거 좀 빼고 다 받아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받는 월급은 뭐냐? 나의 노동력의 시장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력의 시장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다음 달에도 내가 나와서 일할 수 있을 만큼의 비용, 즉 생계비. 생계비를 조금 어려운 말로 사회적 노동 재생산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노동이 재생산될 수 있는. 그러면은 이 표에 의하면 이게 2시간 일해서 일한 만큼의 창출한 만큼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내 월급이. 그러니까 임금은 자본가 입장에서는 그냥 생산 비용인 거예요. 사람 쓴값이라는 것이죠. 너무 과장된 게 아니라 이게 학자들이 보통 계산한 값입니다. 예. 더 벌어졌겠죠. 이건 옛날 책이었어. 제가 본 옛날 책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노동이 생산한 가치 자본가가 다 가져간다고 했죠? 예, 자본가 몫으로 가져간 그것을 이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노동을 갈취를 해서 이윤을 뽑고 그 이윤을 재투자해서 계속 확대 재생산해서 그렇게 해서 자본은 몸을 불려간다. 그런 시스템이다. 이거를 되게 두꺼운 책으로 막스가 썼는데 그게 자본이에요. 막스의 자본론. 그래서 자본주의 생산 구조 자체가 노동을 착취하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는 거구나 사람들은 알게 된 거고, 아, 착한 자본주의 보다 인간적인 자본주의는 아예 불가능하구나.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구나. 그리고 자본을 사유화하니까 착취가 발생한 거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 사유화하는 것 자체를 전환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극복의 그런 플랜을 제시를 하게 된 것이죠. 근본적인 대안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스는 두 번째 공황을 분석을 합니다. 공황이 왜 일어나느냐? 그거는 자본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공황이 일어나요. 좀 약간 아이러니하죠. 네, 잘하려고 하는데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이제 공황이 일어난다니. 자본주의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윤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윤을 뽑기 위한 자본의 노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절대적 잉여가치. 그러니까 이윤을 절대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이윤을 늘리려면은 이윤은 어디에 이렇게 무조건 저기 한다 그랬죠? 노동. 네, 맞아요. 노동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초에 영국에서는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어린이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네. 어린이가 그만큼 일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윤을 늘리는 거죠. 근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정없이 노동 시간을 늘릴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도 24시간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이 생산하게 하는 것이죠. 노동 강도를 높이거나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임금을 줄이는 거예요. 임금을 정말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임금은 노동력 가격이라고 그랬죠? 생계비 자체를 줄이는 거죠. 곡물 가격 같은 거. 맞아요. 저고가 정책. 그리고 값싼 생활 소비재 수입. 우리나라 다이소 같은 거를 말을 하는 거죠.
올 초에 트럼프가 관세 폭탄 때렸다가 아이폰 가격 상승하니까 막 미국 민심이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노트북 그 관세 적용 제외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그런 거라는 것이죠. 예. 아예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아예 저임금을 줘도 되는 사람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동, 여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임금을 후려쳐도 되는 2등 시민을 만들어서 고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상대적 잉여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1번과 2번은 모든 자본가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다 똑같이 하는 방법인데 변별성이 없어요. 자본은 쟤를 누르고 내가 쟤를 이겨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본은 경쟁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 기술 혁신을 하는 거죠. 이걸 특별 잉여 가치라고 합니다. 애플이 과거에는 이제 노키아가 주도했잖아요. 노키아가 주도하던 핸드폰 시장을 애플이 혁신을 해가지고 다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기술 혁신해서 애플이 영원한 승자가 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한시적이야. 왜? 이번엔 삼성이 또 혁신해서 애플 시장을 또 반을 먹어버리네. 네. 그래도 또 애플도 뒤처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애플이 또 자본 투자해서 또 혁신해서 또 다른 핸드폰 만들고 기존 뭐 어떤 기술 더 플러스 시키고. 근데 이게 엎치락뒤치락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자는 하는데 이 잉여가치라고 하는 것이 한정없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은 잉여가치가 올라갔다가 이윤이 올라갔다가 다시 제가 추월해서 나를 먹어버리면 내가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투자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투자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총 자본의 이윤율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윤율 공식이거든요. 전체 투자금 대비 이윤. 자, 수학이죠. 점점 분모가 커진다 했잖아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는 작아져요. 네, 몫이 작아지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사회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이윤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지구가 한 10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윤 자체가 일정할 몫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모의 분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분자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이윤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자본 전체가 이윤율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나? 자본 입장에서 이윤율이 낮아지면 죽죠. 이윤 실현을 못하는데 자본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몸부림을 하느냐? 이윤의 양을 늘리려고 해요. 이렇게 이윤율 저하의 경향이 있다 그랬죠? 이윤의 양을 늘리려고 합니다. 투자 대비 이윤의 그래도 이윤량이 늘어나면 그래도 돈은 돌잖아요. 네. 그래서 이윤의 양을 늘리려면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양을 늘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돈은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생산을 계속 늘리는데 한 기업만 늘리는 게 아니라 다 너도 나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회 전체가 다 과잉 생산이 되는 것이죠. 그걸 다 못 팔죠. 네. 팔려야 이윤 실현을 하는데 자본이 이윤 실현을 못하면은 돈이 안 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이 안 돌다 보면은 자본주의 이 순환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막히고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어디 한 대 부도 나면 또 연쇄 부도 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막스는 이렇게 분석을 했던 것이죠. 전형적으로 과잉 생산에 의한 공황이 1930년 세계 대공황. 네. 예.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도 공황이었어요. 이건 뭐였냐면 과잉 생산이라기보다는 과잉 투자. 그때 재벌들이 엄청나게 과잉 투자했거든요. 대우는 세계 경영한다고 과잉 투자했고 한보는 건설사였는데 철강 사업 진출한다고 막 돈 빌려다가 이게 이제 부도 맞으면서 이렇게 연쇄 부도가 나면서 이렇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과잉 생산, 과잉 투자가 공황을 불러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황 때문에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막스는 얘기하는 거죠. 모순이 있을 때 필연적으로 저항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인류 역사의 법칙이다. 그러면서 막스는 유명한 말을 하죠. 인간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라는 얘기를 공산당 선언에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모순이 격화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분출하게 되고 결국 자본주의는 그래서 붕괴하게 될 거다라고 막스는 예견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자본주의는 그런- 분리되지 않나요? 네,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 이제 반자본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큰 희망을 느꼈던 것이죠. 아, 자본주의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거를 막스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막스주의가 이제 반자본주의 운동의 주류가 될 수 있었던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죠? 예. 자본주의는 그 공황도 극복을 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공황이 규모가 더 커지고 더 파괴적이 되어 갔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정치학교 끝나면 학습을 할 겁니다. 그때 더 학습을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막스는 자본주의를 분석하면서 착취 구조와 모순의 구조를 밝히면서 이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리고 또 바꿀 수 있다 이런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극복 플랜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말이고 꿈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만들고 실현할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 네, 그 주체는 누구냐? 막스는 그 주체를 노동자로 봤던 거예요. 그동안 모든 지식인은 노동자들을 불쌍한 존재로 봤어요. 도와줘야 된다는 존재로 봤는데 막스는 세상을 바꾸는 존재로 본 것이죠. 즉 저항 주체를 찾아낸 거예요. 아, 이들을 정치 세력화하면 되겠구나. 비전과 주체로 대안의 저항 세력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자본주의 운동의 투쟁 진용을 짠 것이죠. 그런데 마침 시민혁명으로 공화제가 등장을 하고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확보를 했어요. 아, 권력을 획득해서 세상을 바꾸면 되겠구나. 그게 지름길이겠네. 그래서 권력 획득의 무기로 당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노동자들의 당을 건설을 하자. 그래서 그 비전을 강령에 담고 조직을 건설하고 후보를 내는 거예요. 일상적인 정치활동과 정치투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보정당이 반자본주의 운동의 강력한 도구와 무기로 선택되고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이 플랜을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노동자 대중정당을 건설을 했고요. 이것이 현대 대중정당의 표시가 된 것입니다. 진보정당들은 이렇게 자본주의 극복의 본성과 비전으로 세상을 바꿔갔어요. 예, 러시아 이제 3인당 살인데요. 러시아 혁명으로 정치 권력을 획득을 해서 아예 새로운 권력 체계를 만들어서 대한 사회를 만들어간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막스 플랜의 어떤 모범답안 같은 그런 사례예요. 노동자들의 투쟁과 혁명으로 권력을 직접 획득하고 그리고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경제 대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그래서 지구의 반을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켰고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어 갔어요. 근데 이 사례는 사실 100년을 못 가서 실패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현실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어떤 비전이 구현됐던 사례 중요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보정당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다라고 얘기되는 정당이 어디냐면 영국 노동당이랑 스웨덴 3인당이에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자본주의 극복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가장 발달된 자본주의 보수적이라고 하는 영국이에요. 세계대전 후에 영국 노동당이 드디어 집권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개인의 삶을 책임지는 사회가 책임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네, 근데 그 후로 영국 노동당이 계속 우경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토니 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영국 노동당에서 소수파였어요. 하지만 당이 진보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으로 혁신 플랜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한경제전략이라고 하는 건데요. 금융기관 공유화, 기업 통제, 사회주의적 경제계획. 좀 세죠? 네. 네. 다시 한번. 금융기관 국공유화. 그러니까 국민은행 같은 거, KB 국민은행 같은 거 국유화하고 기업 통제, 삼성 같은 거, 재벌 회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세죠. 근데 이게 뜬금없는 혁신안이 아니라 영국 노동당의 당원 사조에 이 조항이 있는 거예요. 공동소유 강령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 공동소유 바탕 위에서 모든 산업과 서비스를 대중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게 영국 노동당 당원에 있었어요. 그 당원의 근거에서 혁신안을 제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 노동당에 계속 혁신파가 등장하는데 이 당원 사조를 근거로 해서 계속 혁신 플랜을 제시를 합니다. 이건 뒤에서 다룰 거예요. 네, 스웨덴 3인당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부르는 사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본주의 극복을 위해서 소유 문제까지 도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임금 노동자 기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임금 인상분을 비축을 했다가 기업의 소유권을 하나씩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플랜이에요. 되게 담대하죠. 네. 그래서 자본의 사적 소유를 결과적으로는 공공소유 방식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사회로 우리는 가겠다라고 하는 플랜인 건데 결국 이 프로젝트는 실현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진보 정당으로 자본주의 극복을 위해서 정면 돌파하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진보 정당 중에 오른쪽에 있다고 얘기되는 영국 노동당, 스웨덴 3인당 같은 당들도 소유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거. 왜? 진보 정당의 자본주의 극복이라고 하는 것이 진보 정당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플랜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정체성의 본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자본주의 운동 속에서 진보 정당이 탄생됐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본주의 초기부터 반자본주의 운동이 발생을 했고 체제 자체의 모순을 밝힌 막스의 자본주의 분석에 따라서 극복 플랜이 나왔고 그 비전과 주체 그리고 참정권 공화제의 등장으로 마침내 진보 정당이 탄생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진보 정당은 세상을 바꿔갔다.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러시아부터 진보 정당 중에 우리편에 있다고 얘기되는 영국 노동당, 스웨덴 3인당까지 각 나라별로 그 나라의 권력을 획득해서 그 힘으로 자본주의 극복의 비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본주의 극복이라고 하는 비전은 진보 정당이 발전하고 전진하는 것만큼 비례했다는 것입니다. 진보 정당이 한 걸음 나아가면 자본주의 극복도 한 걸음씩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극복에서 진보 정당이 가장 중요한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에 또 새로운 경향이 시작합니다. 자본의 반격이 시작되는데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시카고 학파 이론이에요. 자본에 개입하지 마, 통제하지 마 이런 이론이거든요. 그동안 진보 정당과 노동자들이 자본 통제하고 금융 투기 못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 써서 복지 정책을 써왔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정책을 묶어서 패키지로 만든 게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컨센서스는 합의란 뜻이에요.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이런 정책을 세계에 도입하자 합의했다고 해서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 자본의 세계화, 자본 활동에 최대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막 국경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민영화,
경영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다 시장화하고 다 사유화하는 거죠. 긴축 재정, 재정 지출 줄이고 복지 축소하는 거예요. 네, 국가 개입 최소화하고 작은 정부 지향해요. 노동 유연화, 정리되고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소사장제 도입합니다. 언제든지 사람 갖다 쓰고 버릴 수 있게. 이게 신자유주의예요. 우리는 IMF를 겪었으니까 또 지금 우리가 그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이론을 자본은 먼저 남아메리카에 갖다 씁니다. 그러면서 남아메리카 경제를 다 먹어치워요. 국가기관 산업을 민영화하고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초국적 자본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다 규제를 완화를 하는 거예요. 다 먹어치웠어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기네 본국으로 가요. 초국적 자본도 고향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영국, 미국이거든요. 다 영미 자본이에요. 이 나라들이 얘네들이 이제 자기네 나라에 가서 80년대에 자기네 나라에 가서 이 신자유주의를 도입을 해요. 그때 최고 지도자가 미국은 레이건, 영국은 대처. 레이건 대처 앞세워서 노동자를 때려잡고 규제 완화하고 복지 재정 축소해요. 그래서 그동안 그나마 안정적으로 직장 얻어서 노후에 연금 받고 살 수 있었던 노동자들이 민영화 때문에 일거에 직장을 잃거나 비정규직이 되거나 복지재정 삭감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 신자유주의가 등장할 때 가장 앞장서서 싸웠어야 할 진보정당들은 무엇을 했느냐? 백기투항을 합니다. 영국 노동당 공동 소유 강령 당원 4조 이때 삭제되는 거고요. 영국 노동당 제3의 길이 백기투항하면서 들었던 이들의 노선이었어요. 그리고 한국과 동아시아는 97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람을 갈아 넣는 체제,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영국도 노동자들이 갖고 있었던 시민권, 노동기본권 다 흔들려 버려요. 이 그림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 미안해요 리키.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네, 되게 힘들죠 이 영화가. 그러니까 영국이 노동자들이 서민이 정말 살기 좋았던 사회라고 하는데요. 노람에서 무덤까지 그 슬로건이 만들어진 나라가 이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살기 좋았던 노동자들이 갑자기 사회적 안전망이 사라지면서 힘들어진 삶을 그린 영화가 이 영화인데 주인공 리키는 배우자랑 아이들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평범한 노동자예요. 근데 이제 금융위기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던 건설회사가 파산이 되고 3D 업종 점정하다가 친구가 야 저기 좋대. 그래서 취직을 하게 된 게 그게 이제 택배. 지입자 택배 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입차 뭔지 아시죠? 내가 트럭 사서 취직하는 거예요. 내 차로 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사장제 같은 거죠. 지금의 화물연대 그런 건데 화물연대 잘 모르시나요? 앞으로 학습하게 활동하게 되면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택배 기사 일을 하게 되는데 하루 저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배우자는 집에 있는 유일한 차를 팔아서 남편이 취직을 했기 때문에 뚜벅이가 되는데 이분의 직업은 방문 돌봄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뚜벅이로 방문을 다니면서 돌봄 노동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리키는 정말 화장실 갈 틈도 없이 너무 물량이 많아가지고 심지어 차에 소변통을 두고 일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해요. 이 대화는 이 부부의 대화인데 대화라기보다는 핸드폰 음성 녹음입니다. 이 가족이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핸드폰 음성으로 저렇게 소통을 하는 거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리키가 일을 하러 가는 장면인데요. 이제 그날도 배송을 하다가 근데 이제 동네 깡패들한테 봉변을 당한 거죠. 봉변을 당하면서 정말 비싼 배송 물품을 뺏기고 막 맞아요. 근데 이제 막 서로 신랑이 하고 싸우는 과정에 이 깡패들이 차 안에 소변통이 있는 걸 본 거예요. 너 이 새끼 차에다 오줌 싸고 그러냐 하면서 막 모욕을 하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막 그리고 또 혼자 여럿이고 하나니까 막 속절없이 맞았죠.
그럼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러 가야 돼. 왜? 회사에서 쪼니까. 그리고 난 빚도 있어. 근데 너무 맞아서 눈이 안 보여요. 눈이 퉁퉁 부어서. 가족이 말립니다. 딸이 막 차키 막 숨겨요. 신랑이 하다가 어쨌든 마지막 장면을 리키가 울면서 그 차를 운전해서 퉁퉁 부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운전하면서 가는 그 장면이 마지막이에요. 너무 힘든 영화인데 사실은 이게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이죠. 영국 노동자들이 현실이 저런 거예요. 어쨌거나 신자유주의는 세계를 완전히 휩습니다. 막스 이후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나마 확보했던 노동 기본권들이 다 쓸려나가고 다시 극단적 불평등의 세상이 도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자본의 세상이 천년만년 갈 것 같았는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뭐냐? 이제 미국 주택 부동산까지 다 상품화를 시켜서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고 해요. 시민들한테. 그리고 이 채권을 조각조각 잘라서 팔고 유통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투기적인 돈을 벌다가 결국에는 이거를 실물 경제가 받쳐줘야 되는데 떠받치지 못하니까 결국 그 투기은행 중에 하나가 파산을 하고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금융공황이 발생을 한 게 2008년 세계공황이었던 거거든요. 그 유탄으로 유럽의 재정위기가 발생해서 아이슬란드 국가부도 난 거고 남부 유럽 다 재정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재정위기가 생기고 그동안은 신자유주의가 이 세상의 교리였어요. 신하고 감히 어느 누구도 반대하거나 싸우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금융공황 이후에 신자유주의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공중파가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네, 막스를 다루더라고요. 2012년에 방송 프라임에서 이게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바이든 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이 설리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파르테논 신전의 시대는 끝났다. 이젠 아방가르드의 시대다. 소문답 같은 얘기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파르테논 신전에 비유를 한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네, 되게 멋진 건물이잖아요. 비례성이 완벽하고. 그러니까 이 워싱턴 컨센서스가 신자유주의를 완벽하게 그동안은 받쳐줬던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신자유주의 정책 가지고는 안 되겠어.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했을까? 코로나19를 겪었거든요. 코로나19를 겪으니까 정부 권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공급하려니까 정부 재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작은 정부하고 긴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의 세계와 온갖 자산들 다 먹어치웠어. 세계화한 건데 다 먹어버려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민영화 다 시켜서 더 이상 민영화 시킬 게 없어. 노동유연화. 노동자들 다 비정규직 만들어서 더 이상 유연화할 게 없어.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신자유주의는 안 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교리를 만들었던 미국, 워싱턴 컨센서스를 전 세계에 도입한 미국 권력의 정점에서 이런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는 끝났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자본 측에서 그럼 이렇게 하자라고 새로운 전략을 내온 게 없어요. 대단한 경제학자들 많은데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항 세력은 대안을 내놓고 있느냐? 없어요. 진보 진영이 내놓은 대안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자본과 반자본주의 진영 다들 신자유주의는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대안은 어느 누구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대안을 찾아야죠. 그러면 왜 우리는 대안을 못 찾고 있는가? 그러면 그동안 우리의 자본은 그렇다 치고 왜 우리는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우리인데 우리는 왜 그러는가? 왜 못 찾고 있는가? 그동안 우리의 반자본주의 운동 전략이 어땠지? 어땠길래 이 신자유주의 아래서 대안 전략을 못 찾고 있는가?
기존의 반자본주의 운동은 경제 중심이었어요. 아, 막스 플랜이 그랬던 거예요. 아, 자본주의 착취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노동자를 중심으로 정치 세력화하는 전략을 짰었던 거고, 지금 정의당도 그래서 노동 중심 정당을 표방하잖아요. 근데 신자유주의에서는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그 다른 양상에 맞게 전략을 짜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막스 플랜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어떤 양상이 펼쳐지는가? 5만 가지를 자본이 다 먹어치운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본이 먹어치우는 과정에서 삶이 망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다 싸움에 나서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저항 주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양상이 이렇게 펼쳐져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엄청 싸우고 있는데 이들이 반자본주의 저항 세력들로 조직되고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저항하고 왜 조직하지? 그 사람들은 싸우고 있는데 왜 조직화되고 있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그동안 반자본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노동자들만 반저항 저항 세력 주체라고 봤던 게 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의 경제 중심의 자본주의 분석만으로는 이 자본주의를 다 볼 수는 없다.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분석을 다시 해야 되는데 막스의 경제 중심의 자본주의 비판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본주의를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찾아낸 개념이 수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수탈이 뭔가, 수탈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수탈은 타인의 자산을 폭력적으로 징발하는 거예요. 착취랑 수탈은 뭐가 다를까요? 아까 착취, 주죠? 8시간 일하는데 조금 주고, 착취는 그래도 조금 주잖아요. 근데 수탈은 다 가져가는 거야. 그냥 뺏는 거.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를 겪어봤으니까 수탈을 이 어떤 건지 느낌으로 알죠? 네. 근데 이제 이 수탈이란 게 자본주의 처음부터 사실 있었어요. 자본주의 형성기에 농민들 땅 뺏었다고 말씀드렸죠? 식민지는 금은 막 수탈해 왔다고 뺏어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탈이라고 하는 게 신자유주의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스가 살았던 시대에는 자본주의 착취 구조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막스가 수탈보다는 착취 중심으로 자본주의를 분석을 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자, 이 표처럼 자본주의는 착취만 있는 게 아니라 착취와 수탈이 함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수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탈은 타인의 것을 뺏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본주의는 수탈도 다양한 영역에서 수탈을 해요. 인종수탈, 아프리카에서 노예 식민지 생각하시면 되고, 자연수탈, 생산의 원료 에너지 다 무지막지하게 퍼내는 거,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죠? 젠더수탈, 돌봄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공짜로. 공공수탈은 공공재, 토지, 권력 뺏는 거. 자, 그리고 또 신자유주의 이르면 아까 제국주의 본토 노동자들까지 수탈을 합니다. 그 전에는 노동자는 그냥 착취당하는 존재였어요. 노동자들이. 근데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는 갖고 있었던 기본권마저도 다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안해요 리키 부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개인사업자 이런 사람들. 노조를 만들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2등 시민, 3등 시민이에요. 정치적인 보호 바깥에서 방치되고 폭력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착취라는 영역도 사실은 반은 수탈 체계가 된 거예요.
자, 수탈은 그래서 자본주의 핵심 체계고, 그래서 이제는 자본주의를 착취와 수탈이 제도화된 사회 질서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자본주의 운동 역시 착취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반자본주의 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탈에 저항하는 반자본주의 운동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탈 저항 반자본주의 운동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래서 우리가 수탈 체계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저항 주체도 찾고 비전과 대안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각 수탈 체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더예요. 성차별에 기반한 사회 구조 속에 있는 수탈입니다. 아까 돌봄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거라고 말했어요. 돌봄은 왜 중요할까요? 재생산 때문에요? 맞아요. 노동자가 계속 다음 날까지 출근할 수 있어야 돼요. 노동자가 계속 태어나야 해요. 그 모든 것을 돌봄이라고 합니다. 생산의 필수적인 전제인 건데, 자본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성들에게 떠넘긴 거잖아요. 무급으로. 비용 절감 되게 엄청 됐겠죠. 또 성차별 때문에 일터에서나 정치적으로나 배제됐죠. 그래서 100년 전부터 여성들이 빵과 장비를 외친 이유가 바로 이런 차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진보정당이 집권을 하면서 양차 대전 후에는 돌봄이 공공서비스, 공공재로 변화가 됐어요. 여성에게만 전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걸로 변화가 됐는데, 신자유주의에 들어와서 자본이 이 돌봄을 꿀꺽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재생산 영역을 다 민영화시키고 상품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곳곳에 있는 요양병원, 노인 요양원,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 서비스 다 돈 벌려고 차리는 거잖아요. 자본이 이 돌봄을 먹잇감으로 꿀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공과사 양쪽에서 다 수탈을 당하죠. 돌봄의 젠더화라고도 하고, 돌봄은 여성들의 일터 저임금 일자리예요. 그리고 여성들은 일터에서 퇴근하고 다시 가정으로 출근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뺏긴 여자들이라고도 말하고요. 성차별 때문에 구조조정 1순위, 경력단절, 성별인권 격차 30%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주 오래된 여성폭력이 IT 기술과 접목이 되면서 신자유주의에 이르러서 폭발적으로 상품화가 됩니다. 텔레그램 같은 유통구조에서 유통이 되면서 성착취를 원천으로 범죄 수익의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여성들은 착취당하고 성적으로 인격과 인권을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역시 시민권 자체가 박탈당했고요. 여성 혐오, 성소수자 혐오로 생존까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싸움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자연수탈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채굴되고 남용되고 파괴됩니다. 자연을 수탈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거예요. 식민지 저개발국 자원을 수탈했고요. 자본의 끊임없는 이윤 추구가 생태학살과 기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지적재산권으로 종자를 사유화시켰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 전까지, 내가 어제까지 수천 년 동안 지어왔던 종자를 이제는 사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길, 몬산토 같은 이런 그 다국적 곡물 기업이 그 씨앗을 유전자 조작을 해서 독점 이용권을 특허로 보장을 받고, 그래서 등록된 종자 외에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종자에 또 패키지가 있어요. 그 종자에 맞는 농약, 비료를 써야 돼요. 완전 수탈이죠. 그래서 농민들이 이 다국적 기업의 횡포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농민 운동의 주요한 이슈예요. 네. 자, 아마존 열대우리는 계속 파괴되죠. 왜 파괴되느냐? 거대 다국적 곡물 기업이 열대우리 불태워서 밭 만들어서 거기서 콩농사 짓는 거죠. 네, 사료 만든다고. 이제는 환경주의까지 시장화됐습니다. 탄소 배출권도 거래가 가능해요. 이제 독성 물질 사고 팔 수 있고, 돈만 있으면 계속 기후 악당해도 돼요. 밀양 송전탑 투쟁 너무 유명하죠?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투쟁 이 하나하나가 다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인종 수탈, 식민지 이주 노동자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력 수탈이죠. 우리도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이 제국주의적인 억압이 얼마나 폭압적이고 폭력적인지 잘 알아요. 물론 양차 대전 후에 수많은 식민지들이 정치적인 독립은 획득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예속돼 있고 자본이 빨대를 꽂아서 거기서 이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세계화 이후에 이주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이 됐어요. 근데 노동권, 시민권 전혀 보장을 안 해주잖아요. 무지막지하게 수탈해도 되는 대상인 거죠. 한 해 일하다가 죽는 이주 노동자가 3,000명이라는 거잖아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존재가 있다면 자본은 어떻겠습니까? 완전 땡큐죠. 언제든지 쓰고 버려도 되는 존재. 이주 여성은 이 모순에 젠더 수탈까지 2중, 3중, 4중의 수탈을 당하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다 모두 투쟁의 현장입니다. 공공수탈 좀 어려워요. 공공수탈이 뭘까? 아까 민영화 얘기했죠. 근데 좀 덥지 않으세요? 저만 더운가요? 덥습니다. 덥죠? 네. 엄청 덥네. 더우면 졸리거든요. 예, 아까 민영화 얘기했어요. 전기, 통신, 에너지, 국가기관 산업, 국유지 이제 이런 공공재들이 IMF 이후로 민영화되고 매각됐어요. 그러니까 공공재가 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거 이런 거를 공공수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되면서 세상이 자본 논리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이 정치 권력으로 권력과 공공재를 다 사유화하고 땅을 뺏고 국가기관 산업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를 위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진보 정당들이 하나둘씩 집권을 하면서 자본을 통제하는 법안이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주요 기관 산업, 사회 서비스 같은 것들이 공공성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신자유주의에 들어서서 이 공공재들이 자본의 먹잇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은 자본이 된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한국의 IMF 외환위기 정책 결정을 IMF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대통령 후보들은 당선도 되기 전에 각서를 써야 했어요. IMF 정책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그리고 김대중이 그 각서에 따라서 다 차근차근 그 플랜을 했던 거예요. 그리스는 더 심했습니다. 그리스 재정 위기에 국민들이 이제 반긴축을 약속한 급진 좌파 연합 시리자라고 하는 정당을 선택을 해서 시리자가 집권을 했어요. 근데 이제 트로이카라고 이거는 삼두마차라는 뜻인데 그 유럽에서 IMF 유럽 중앙은행 유럽 연합을 이제 요 시기가 이제 그 세계 금융공황 유탄을 맞아서 유럽에 재정위기 생겼다 했잖아요. 재정위기가 생기면서 그 이제 가난한 나라들한테 구제금융을 해주면서 이 기관들이 이 세 개의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이 이 기관들을 트로이카라고 불렀거든요. 이 트로이카는 돈을 빌려주면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고통스러운 긴축을 요구를 합니다. 복지 축소하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해라. 근데 어떤 그리스 국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트로이카의 이 긴축 요구안을 그리스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압도적인 비율로 반대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리스는 트로이카의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선택했는데 그걸 무력화시킨 거예요. 자본이.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구제금융 받았어요. 그리스가 돈 받았잖아요. 그 돈 누가 가져갔을까? 그리스 시민들이 국민들이 받아간 게 아니라 그리스 은행에 돈 빌려준 유럽 은행한테 간 거죠. 네, 이게 공공수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는 착취와 수탈의
사회질서라는 확장된 개념을 얻었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반자본주의 운동은 그래서 착취와 수탈의 저항하는 반자본주의 운동으로 확장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는 수탈에 저항하는 투쟁을 이제는 부문의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극복 전략으로 정치적인 지위를 격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탈 저항 세력 연합. 그러니까 이 사람들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기후생태 시민, 농민, 이주민, 시민 이 사람들은 같이 동등한 정치적인 위치를 이제는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수탈에 저항하는 세력 연합은 동등한 정치적인 지위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말하면 수탈 저항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 표에서처럼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런 저항 주체들이 모두 수탈의 피해자이면서 싸우는 주체인 이들이 새로운 저항 주체들이다. 이들을 엮어내고 묶어서 수탈에 저항하는 세력을 연합을 구축하는 것이 저항 세력의 정치 세력화이고 이것이 자본주의 극복 플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 정치는 이들을 즉각 조직하고 정치 세력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적 지위를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진보 정당은 사회운동 세력과 연대하고 연합하는 정치, 현장과 긴밀히 연결되는 정치로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치의 확장 또는 운동의 정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렇게 시작을 해서 탄생부터 해서 막스 플랜 받고 신자유주의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위한 분석과 전략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자본주의 극복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탈 체계에 저항하는 운동을 반자본주의 운동의 중심으로 가져오려면 우리도 역시 수탈 체계에 대한 정책과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수탈 체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 수탈 체계 4가지 수탈 기억하시죠? 네, 뭡니까? 젠더 수탈, 공공 수탈, 기후 수탈, 자연 수탈, 기후 수탈, 또 인종 수탈. 네, 이렇게 4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왜 노동 플랜은 없냐? 우리 당은 노동 중심 정당이에요. 그래서 좋은 플랜도 많고 워낙 또 노동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빼고 오늘은 수탈 체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본주의 극복 플랜, 젠더 플랜입니다. 나, 가족, 사회를 돌보는 시간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돌봄과 살핌은 노동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돌봄 노동권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려면 돌봄 시간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성에게 전가되던 돌봄과 시민들의 쉼을 제대로 평가하고 존중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젠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특히 젠더 수탈은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죠? 성차별 이념에 기반해서 이 수탈 체계가 작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념 투쟁이 되게 중요해요. 젠더 감수성 없이는 불평등과 이 수탈 체계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젠더 민주주의는 나중에라는 관점을 깨야 돼요. 그리고 성별 이분법, 본질주의 같은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본주의 극복 플랜, 기후 플랜입니다. 기후 생태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되고 그리고 자본주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 산업 일체의 전면적인 공공화, 탈핵, 재생에너지 전면 전환해야 되고 기후 정의세를 도입을 해서 이 재원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농업은 뭡니까? 식량 주권, 기후 대응의 전초기지죠. 네, 기후 위기에 가장 직격탄 맞는 곳이 농업이잖아요. 그래서 건강과 농업, 먹거리 변경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가 책임 농정을 해야 하는 거고요.
노동자, 농민, 기후시민, 기후공동체를 조직하고 정치 세력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주인권 플랜입니다. 이주인권 민주주의, 다양성 민주주의를 구현을 해야 합니다. 이민사회 기반을 마련을 해야 돼요. 이민사회 기본법을 제정해야 되고 이주노동자 정주화 정책, 인권 존중 난민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차별금지법도 있고요. 특히나 일하는 모든 이에게 노동 기본권, 시민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혐오 정치와의 투쟁입니다. 예, 공공플랜입니다. 선거제 개혁 정도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시민공유 민주주의, 권력 분산 민주주의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상황에서 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플랜은 그래서 7공하고 개헌운동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선거일 하루만 주권 행사하고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시민권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를 하고 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경제 공유 민주주의로 국민들의 일할 권리 그리고 사라진 재헌헌법의 이익 균정권을 다시 명문화해야 돼요. 여러분 이익 균정권 지난번 대선 때 그래도 좀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예. 원래 우리나라는 노동 사건이 있었어요. 노동 사건 중에 하나가 이익 균정권이었거든요. 이게 뭐냐? 기업에 이익이 나면 우리는 지금 이제 사장님이 보너스 주면은 고마워하잖아요. 안 줘도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이익 균정권은 그게 아니에요. 기업에서 이익이 나면 노동자들이 균정할 수 있는 권리. 권리예요, 권리. 돈 벌었지 내놔. 네, 완전 혁신적이죠. 이게 우리나라 재헌헌법에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플랜을 살펴봤는데 진보 정당이 자본주의 극복을 위해서 대안을 반드시 꼭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유권 문제예요. 아까 말했죠. 자본주의는 네, 자본, 즉 그 자본이라고 하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가 모든 것을 다 싹 가져가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소유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모순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소유를 사적 소유가 아니라 공유화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본주의 극복의 핵심 과제였는데 이제는 우리도 이 소유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거죠. 정의당이. 자, 소유 방식은 사유와 공유화 두 가지예요. 사유화는 소유와 권리가 누군가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유화는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누구나 권리가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공유의 방향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공유화를 그동안은 사회주의 정책,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말했는데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도 이 공유화는 현재 일부라도 구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유화 사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본주의 영국을 보겠습니다. 영국 노동당 당원 4조, 벤 좌파 대한경제전략 아까 말씀드렸죠? 네, 영국 노동당이 2000년대 초반에 신자유주의 부역을 하다가 혁신 세력 제러미 코빈이라고 하는 이분, 이 연세 많으신 분, 이 사람이 이제 당대표가 되면서 2017년 총선에서 이 사람이 대안적 소유 모델을 선언을 합니다. 제러미 코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국 경제의 문제가 사적 소유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기업의 소유 지배권을 노동자에게로 이전을 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또 철도, 전기, 에너지 같은 국가기관 산업은 노동자, 지자체, 시민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국유화 형태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게 대안적 소유 모델이에요. 그리고 다시 2019년에는 소유 문제를 아예 총선 공약으로 제출을 합니다. 포용 소유 기금이라는 건데요. 영국 안에 있는 모든 대기업의 지분의 10%를 노동자가 인수하도록 의무화를 아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한번 떠올려보세요. 10%를 노동자가. 네. 이 지분을 노동자들에게 배분을 하고 그래도 남는 총합은 공공서비스 자금으로 쓰는 계획. 이렇게 되면 연 40억 파운드는 노동자가
20억 파운드는 공공 서비스 자금으로 사회적으로 활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미국 사례. 이 사람은 이제 미국 민주당 의원인데 버니 샌더스라고 본인이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이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노동자에게 자기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약을 제시를 했고 2022년에는 실제로 그 법을 제정을 해서 그 법이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솝이라고 하는 직원 지주제, 직원이 그 회사의 주인인 제도가 이미 한참 전부터 미국은 도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너무 실적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월마트 아시죠? 네, 미국에서 월마트랑 맞짱뜨는 회사가 있어요. 그 퍼블릭 슈퍼마켓 체인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이렇게 좋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못 믿겠죠? 안 믿겠죠? 근데 이거 저기 다 자료에 언론에 다 나왔어요. 네. 근데 경영도 잘 된다는 것이죠. 비결이 직원 지주제. 회사가 공동 소유일 때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고교화 사례가 이런 나라들에게도 자본주의 나라들에게도 부연이 되고 있습니다. 소유 문제 극복을 위한 대중운동도 있어요. 커먼즈 운동이라는 건데요. 네, 공공재들이 있습니다. 바람, 물, 햇볕, 공공의 토지나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이 지키고자 하고 있는 은평의 혁신파크 네, 이런 것들이죠. 혁신파크가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민간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 공유지가 있어요. 은평구에. 그게 바로 이제 혁신파크예요. 지금 그걸로 서울시장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자본은 공공재를 다 집어삼킨다 했잖아요. 이것을 공유화하는 운동이 커먼즈 운동이라는 것이죠. 근데 퍼블릭, 공공이랑은 달라요. 퍼블릭은 뭐냐면은 공원 같은 거예요. 소유권은 권력이 가지고 있고 시민들은 그냥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의 주체는 못 돼. 그래서 시민은 그냥 소비자로서만 역할을 하는 거죠. 상당히 자본주의적이죠. 그런데 커먼즈 운동의 핵심은 공공의 토지나 공공의 성격을 갖는 공공재를 시민들이 운영도 활용도 직접 하는 거죠. 진짜 주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경의선 공유지 운동인데요. 지상에 있던 경의선 철도를 지하로 이제 지중화시키면서 공터가 생겼어요. 이 공터를 시민들이 4년간 점거를 한 거예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근데 이 경의선 공유지에 별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노점상, 문화예술인, 빈민, 철거민들이 모여서 뭔가를 한 거죠. 뭔가를 해서 한 것들이 벼룩시장, 문화공연, 세미나, 독서토론회, 어린이 놀이터, 체육대회 이렇게 볼거리, 할거리, 먹을거리들이 막 생겨나니까 이 공터에 막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여기가 1년 내내 즐거운 시민들의 놀이터가 됐던 거예요. 경의선 축제요? 경의선 공터. 그래서 모두의 공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 경의선 부지는 엄연한 국유지인데 왜 나라 땅을 당신들 마음대로 하느냐 점거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 국유지는 국민들 거잖아요, 그죠? 네. 법에도 국유지를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의선 지하화부터 부지 개발을 왜 했느냐? 대기업이나 토건 자본이 개발 이익 챙기려고 이걸 했던 거거든요. 자본이 국유지를 꿀꺽 활용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 이익은 아니죠. 네. 오히려 시민들이 무단 점거한 게 오히려 공공의 이익 맞지 않습니까? 일시적이나마 사람들이 그 땅을 공유화시켰던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공유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서울시당에서 하고 있는 혁신파크 운동도 공유제를 지키기 위한 투쟁인 거고 제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커먼즈 운동까지는 아닌데 바람이라고 하는 이 공유 자원을 사적인 그 이익 창출 수단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제주라고 하는 지역 공동체에 환원하게끔 만들었고 또 이제 풍력 발전소를 마구잡이로 건설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단지 안에서만 허용을 해서 난개발을 막고 있는 이런 것도 이제 공공재를 지키는 사례일 수 있겠죠.
어쨌거나 토지, 부동산 같은 공공재는 특히나 이제 자본의 먹잇감이 이것들이 되기 때문에 커먼즈 공유화 운동은 진보 정치의 되게 중요한 정치적인 의제를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공간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공간의 활용에 관한 시민들의 결정권 그리고 시민 운영권을 보장하는 제도 이런 것도 전면 도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자본주의 극복이 진보 정당의 본성이면서 정체성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본성과 플랜으로 사회를 바꿔왔던 역사를 살펴봤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신화는 끝났으나 대안은 없는 그래서 위기인 이 현재를 살펴봤고 대안의 모티브를 찾기 위해서 막스에서 보다 더 한 걸음 확장된 시선으로 자본주의를 분석해 보니까 자본주의는 착취와 수탈의 제도화된 사회 질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수탈의 현장에서 저항하는 대항 세력, 피해자들을 모아내서 자본주의 극복이라고 하는 전략적인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 극복 대안 관련해서 각 수탈 영역마다 대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소요 문제의 정면으로 대안 제시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온 거 그려지시죠? 네. 자, 이제 정의당은 자본주의 극복을 핵심 슬로건으로 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진보 정당으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의당의 자본주의 극복 플랜은 그래서 두 가지여야 됩니다. 첫 번째, 시민들에게 수용성 있는 정책 대안과 자본주의 극복 전략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저항 세력의 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치의 확장 그리고 사회운동의 정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러려면 당이 좀 더 왼편으로 혁신을 해야 돼요. 대안과 전략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저항운동의 양상과 흐름을 분석을 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역사와 이론을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저항세력 연합을 위해서는 정치의 확장, 사회운동의 정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의당의 정치활동 방식을 혁신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만약에 혼자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죠. 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혼자서 알아서는 못하니까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바쁘고 그래서 집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당의 혁신을 이끄는 집단이 있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또 다른 플랜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함께 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극복 플랜을 당에서 주도하고 만들어가는 집단으로 당을 살리는 당 활동가들의 집단으로 그런 집단으로 또 다른 플랜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플랜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만들고 활동과 정체성을 세우고 저항 세력들과 함께 연대하고 세상을 바꿔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정치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당이잖아요. 당의 혁신은 집단적인 혁신 그룹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례는 나중에 세계 진보정당사 운동사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될 텐데 그때 학습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날의 남태령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남태령에 모여든 농민, 노동자,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청년, 기후시민 모두 수탈의 피해자면서 수탈과 싸우는 주체들입니다. 그들 저마다 넘어야 될 또 다른 남태령이 있고 또 그것들이 우리를 옥죄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산맥입니다. 그 저마다의 남태령 고개를 수많은 저항 주체들이 함께 손 맞잡고 싸운다면 그 또 다른 남태령 고개 자본주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자본주의 극복이라고 하는 진보 정당의 본성을 얘기했는데요. 그 길잡이 별을 따라서 자본주의 극복의 남태령 고개를 함께 넘어갔으면 합니다. 대한
진보운동의 자산인 정의당이 진보정당답게 혁신할 수 있도록 또 이 정의당을 다시 세워낼 수 있도록 또 다른 플랜에서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며 플랜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